네타냐후 만나고 바로 야권 지도자, 그러니까 라피드 전 총리, 그러니까 네타냐후 직전 총리입니다. 네. 이 사람을 또 별도로 만났습니다. 일단 글쎄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외신들은 지금 네타냐후가 이번 그 중동 전쟁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위상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네. 선거가 있으면은 정권이 교체되지 않겠느냐 해서 미국이 그걸 좀 준비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이 백악관 참모들하고 야 이제 네타냐후 정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대비하지 않은 식의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런 백악관의 기류도 은근히 네타냐후한테 전달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식으로 계속 강하게 나가면 뭐 우리 뭐 좀 입장 달라질 수 있다는 식으로 좀 압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쌓여있는 또 국제뉴스 하나하나 살펴봐 주실 텐데요. 아무래도 전쟁 이야기 업데이트 해주셔야 되겠죠.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를 계속 아주 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그 외신 보도를 보니까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가자 지구를 남북으로 갈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가자 지구를 이렇게 중간에서 잘라서 그 하마스 거점이 있는 가자 시티 그 북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 전부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계속 압박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마스를 완전히 고립시키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늘 얘기했던 식으로 이제 분쇄시키는 작전에 들어갈 것 같다는 관측인데 지금 이스라엘 매체 보도를 보니까 48시간 안에 이제 시가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다는 그런 관측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이제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북가자와 남가자가 생겼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 북쪽에 있는 민간인들이 남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아직도 인도적인 통로를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뭐 구급차까지도 공습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뭐 피난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게 현지 쪽 얘기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블링컨 서한을 깜짝 방문했다. 이거는 뭐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서 네타냐후 총리 만나고 그다음에 뭐 또 암만으로 이동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그 아랍국, 뭐 이집트, 요르단, 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 만났거든요. 그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런 가운데 요르단강 서안을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서안 중심 도시가 라말라인데 거기 가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하고 별도 회담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문제 이건 뭐 늘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덧붙여서 팔레스타인 주민이 강제 이주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미국도 그 두 개 국가 방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미국이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이스라엘 국민 모두의 존엄성 안보를 동등하게 증진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지지 입장도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블링컨이 그 가자지구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가자지구를 가장 이상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그동안에 뭐 부패라든가 장기 집권이었던 그래서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그 자치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 그림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네. 미국이 뭐 계속해서 휴전을 좀 권해도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보자면 지금 보면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인질 석방 없이는 휴전도 없다는 입장이 계속되는 거죠. 그저께 블링컨 만나고 나서도 이게 미국은 계속 이제 그 인도적인 그 지원을 위해서 일시 교전 중단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네.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도 또 같은 얘기를 네타냐후 총리가 했습니다. 어제 그 이스라엘 남부 공군기지를 방문해서 인질이 돌아오지 않으면 휴전은 없다. 그리고 휴전이라는 단어가 아예 어휘집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하겠다. 우리에겐 대안이 없다.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몰려 있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그 이집트로 통하는 그 검문소를 통해서 그동안에 외국인하고 팔레스타인 그 중상자들이 일부 이렇게 그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들어갔었는데 네. 그게 나흘 만에 그저께 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이제 동의를 했었는데 거기 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미국과 아랍 국가 간의 휴전에 대한 어떤 의견이 좀 많이 다른 겁니까? 네, 이번에 블링컨이 가가지고 계속 네. 그렇게 뭐 네타냐후 만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만에 이동해서 아랍 그 국가들 수장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좀 계속 삐거덕거립니다.
그리고 이제 브링컨이 만나고 나서 이제 그 암만에서 그 아랍국 그 외무장관들하고 이제 그 공동 회견을 했는데요. 서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뭐 늘 하는 얘기로 일반적 의미의 휴전에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교전 중단 얘기를 하는데 아랍 쪽에서는 이건 즉각 휴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 이렇게 그동안에도 보면 이렇게 물론 뭐 내부적으로는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대놓고 미국하고 아랍 간의 어떤 그 휴전을 둘러싼 어떤 이견이 이렇게 노출된 건 거의 이례적이라는 게 또 외신 분석입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입김이 안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요르단 레바논 뭐 임시 총리는요, 이스라엘이 뭐 전쟁 범죄 저지른다는 얘기를 아주 대놓고 했고요. 브링컨 만난 자리에서도요. 그런 얘기를 했고, 뭐 네타냐후는 거듭 뭐 일시의 휴전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브링컨이 그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하고 접촉을 하는 모양인데 아시다시피 튀르키예가 지금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좀 지지하는 듯 하다가 지난번 그 병원 참사하고 나서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도 완전히 이스라엘을 막 그냥 전쟁 범죄라고 비난하고 하니까 또 저는 미국이 어떻게든지 아랍국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가라앉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잘 먹히질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러시아가 긴급 구호품을 가자 지구에 공급할 거다라고 밝혔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면 조금 좀 얄미울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 통신 네. 스푸트니크 어제 보도인데 60톤 분량의 긴급 구호품을 이집트로 그 2차례 항공기로 날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집트 적신월자, 그러니까 이집트 적십자죠. 이거 통해 가지고 가자 지구에 공급될 거라고 이렇게 러시아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그 삐거덕거리는 틈을 그냥 러시아가 파고 들어가는 모양인데 지금 자기들도 전쟁을 하는데 뭐 가자 지구를 구호한다고 하니까 조금 좀 보는 곱지 않은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죠. 중동전 해결을 위해서 보다 권위 있는 국제평화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이런 입장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죠? 중국 외교부가 어제 공개를 했는데 왕이 그 중국 외교부장이 전날 그저께 그 사우디 외교장관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중동전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권위 있는 국제평화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뭐 아랍 정상회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그 브링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셔틀 외교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좀 더 개입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사우디 쪽에서도 2개 국가 방안 이걸 위한 그 새로운 공동인식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가 지금 이건 뭐 미국도 지금 2개 국가 방안은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지금 가는데 이 어떤 이런 평화의 주도권 가지고 또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또 이렇게 숟가락을 아주 세게 올려놓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의 회의가 별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 좀 더 뭐 강력한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도. 그 기억하시면 지난달 27일 그 유엔 긴급총회에서 그 휴전 촉구 결의안이 요르단이 해가지고 통과가 됐죠. 미국은 그때 반대를 했죠. 네. 우리나라는 기권했죠. 그런 상태인데 이제 중국은 이걸 이제 가지고서 또 미국 봐라 저렇게 이율 배반적이다 하는 식의 그런 뭐 미국을 대놓고 비난하지는 않았는데 자우전 왕이가 지금 이번 이런 중동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중국이 이란하고 사우디 그 국교 회복을 중지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더해서 이제 이런 중동전도 자기네가 본격적으로 중지하겠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하고 중국 간에 또 다른 기싸움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블링컨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 방문 길에 이스라엘 야권 대표 인사와도 회동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좀 주목이 됩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네타냐후 만나고 바로 야권 지도자, 그러니까 라피드 전 총리, 그러니까 네타냐후 직전 총리입니다. 네. 이 사람을 또 별도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이 뭐 방어권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 글쎄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외신들은 지금 네타냐후가 이번 그 중동 전쟁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위상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있으면은 정권이 교체되지 않겠느냐 해서 미국이 그걸 좀 준비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이 백악관 참모들하고 야 이제 네타냐후 정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대비하지 않은 식의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백악관의 기류도 은근히 네타냐후한테 전달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식으로 계속 강하게 나가면 뭐 우리 뭐
좀 입장 달라질 수 있다는 식으로 좀 압박을 한 것 같습니다. 야권 대표를 만난 게 그 다음을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라고까지 그렇게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EU, 유럽연합 당국자들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전쟁을 끝낼 평화협상에 수반될 사항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중동전으로 국제사회 관심이 쏠리니까 그렇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잊혀지는 그런 모습에 좀 초조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미국 MBC가 지난 토요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이거 백악관 미국하고 유럽연합 당국자들이 그러더라 하면서 전했는데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끝낼 평화협상에 필요한 사안들을 그 미국하고 유럽연합 쪽에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일단 백악관은 아니라고 합니다. 백악관 쪽에서는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현재라는 그 조건을 달았습니다. 평화협상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와 진행되는 어떤 대화도 알지 못한다 했는데 조금 뭔가 좀 풍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통들 얘기는요, 이런 그 평화협상을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포기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대체적인 윤곽.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점령지 같은 건 절대 포기 못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일각에서 유럽 쪽에서 우크라이나가 일부를 기존 현재 이제 러시아가 점령한 부분을 일정 수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젤렌스키가 워낙 완강히 거부를 하니까 그동안에 좀 가라앉았다가 대반격 작전이 요즘에 좀 지지부진하니까 이제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민감한 대화가 지난달 기억하시겠지만 한 50여 개 모아서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지원 협의체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 우크라이나가 포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한 얘기들이 물밑에서 오간 모양입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뭐 백악관은 공식적으로는 아니다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물밑에는 지원, 원조 이런 여러 것도 가지가 있을까요? 있죠. 말씀드린 그 대반격이 지금 가시와 어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 그래서 지금 전쟁 피로감 지금 벌써 2년 거의 다 돼가니까요. 벌써,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그 피로감 문제.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아시다시피 공화당 반대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훨씬 더 전 같지가 않죠. 네.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동 전쟁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는 이제 미국이 이쪽으로 더 많이 관심이 가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걱정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요. 지금 병력 충원 문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걸로 파악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일단 겉으로 드러난 거는 계속 충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병력 문제. 그러니까 백악관 쪽에서 걱정하는 게 아무리 첨단 무기를 보내줘도 네. 병력이 없으면은 무용지물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렇고 연말 이전에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에 나서는 게 좋겠다 하는 식의 그런 공감대가 커진다는 겁니다. 물론 젤렌스키는 조금 전에도 보니까 절대 아니다. 미국 MBC하고 인터뷰했는데요. 그런 테러리스트하고 절대 얘기하지 않고 미국도 그렇지 않은 걸로 우리가 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그 보도 흐름이 뭔가 좀 물밑에서 이제는 전쟁을 끝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그 공감대들이 확실히 커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백악관도 부인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절대 아니다. 일단 미국 MBC는 네. 푸틴도 지금 상태에서는 응할 것 같지 않다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그런 그 출구 전략 수순으로 간 쪽으로 더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MBC가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인데 중국 이 교역량에 대한 얘긴데요. 미국, 유럽,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개혁 개방 후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게 그 집계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공급망 디커플링 문제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양 진영이 지금 계속 특히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그 경쟁을 해왔는데 그래서 지금 서로 간에 그동안에는 이제 어떤 세계화 쪽에 이렇게 협업을 해왔던 것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갈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유럽 쪽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네. 자원이 분산이 되니까 서로에게 비용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치킨 게임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세계 경제의 어떤 그 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무역이라든가 투자 흐름도 새로운 패턴으로 점점 굳어진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입니다. 지금 요약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화학 제품이라든가 부품, 공작 기계 같은 거는 주로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미국에서 가져오던 게 이제는 이제 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자국 또는 개도국, 특히 동남아 쪽. 그래서 중국도 지금 동남아 교역이 많이 늘었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뭐 러시아하고는 뭐 지금 뭐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더 가까워졌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의 해외 투자가 그동안에 뭐 미국, 유럽 쪽에 갔던 것이 이제는 인도네시아, 중동 같은 자원 풍부한 나라로 확연히 이동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광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요. 중국 진출 미국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또 현지 투자를 줄인다. 이런 것도 지적이 됐네요. 지금 아무래도 네. 뭐 한 1년 전 조사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컨설팅사 로디엄 그룹 그 고문 얘기는 세계 경쟁 영역이 완전히 쪼개졌다는 겁니다. 네. 이게 시간이 지나지면서 더 굳어지고 그렇게 되면 정부들이 관리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IMF 분석은 미국, 중국 분열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상당히 짓눌려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글로벌 GDP의 한 7% 정도의 몇 조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미 관측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자기네가 무슨 반도체 같은 것도 생산을 자체적으로 하고 막 이러는데 자력으로 장기 침체를 막는 거는 그런 걸 충분히 뒷받침하기는 버겁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어떤 분석이 나왔을까요? 그런데도 중국에 관련돼서. 지금 네. 완전히 디커플링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바스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도 2030년까지 한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여전히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네. 시장도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틱톡이나 뭐 중국 패션 같은 이제 쉬인이라는 데도 보면은 계속 미국이 압박을 하는데도 미국 비즈니스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반도체나 IT 하드웨어 같은 거는 미국이 워낙 통제를 하니까 중국이 수입하는 게 많이 줄었지만 반면에 장난감, 게임 같은 거는 오히려 통제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구매가 더 늘었다는 겁니다. 미국산이. 그러니까 디커플링 정치 쪽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완전히 던지는 어렵다. 비용은 늘어난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경제적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CNN 보도인데 인도가 중국의 부진을 틈타서 성장 존재감을 과시한다. 이거 뭐 분위기는 그렇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뭐 지금 확실히 덩치가 이제 인도 위상이 정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 다보스 경제 포럼 때 어떤 서방 투자자 한 명이 다보스의 메인 스트리트를 네. 자기들끼리 리틀 인디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인도의 위상이 월가 투자자들한테도 새롭게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인구는 이미 중국을 제쳤고요. 특히 중국은 고령화지만 인도는 젊은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 8월에 달의 착륙선까지 내렸죠. 그리고 이제 뭐 근데 이제 그런데도 네. 지금 보면은 한계는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도 경제 규모가 아직도 세계 한 5위 정도, 한 3조 5천억 달러 정도. 반면에 중국은 지금 거의 18조 원, 18조 달러 정도니까. 물론 이제 모디는 2025년까지 인도 GDP를 한 5조 달러로 키우겠다. 특히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보면은 이제 서방 전문가들 얘기는요. 중국이 한 몇십 년 전에 막 떠오를 때하고 상황하고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네. 중국이 타이밍을 조금 놓쳤다는 거죠. 인도가. 그러니까 인프라 같은 것도 조금 좀 투자가 늦었고 그래서 아무리 뭐 인도가 지금 부상을 해도 엔진 용량 자체가 중국이 그동안 이제 글로벌 성장 이제 견인차였는데 그거를 지금 대체하기에는 용량 자체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인도 성장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해도 투자 지출 증가 같은 걸 다 좋게 봐도 인도의 투자 지출이 중국을 따라잡는데 한 최소 18년 정도는 더 걸릴 거다. 이렇게 또 HSBC 쪽에서
관측을 했습니다. 뭐 단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세계에서 성장 속도 면에서나 뭐 가능성 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도지만 예전에 그 중국의 그 시절과 생각하면 좀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것 비해서 같다. 조금 이제 스타트가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분석까지. 네. 하나만 더 볼게요. 어떤 거 볼까요? 글쎄요, 인도가 지금 네. 인도가 그동안에 뭐 쌀 같은 거 수출 중단했었죠. 네. 근데 인도가 지금 한 14억 명 되는데 그중에서 한 8억 명 정도를 원래는 연말까지 무상 곡물 하는 지급 시스템을 운영을 했는데 5년 연장한다고 모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인도가 또 쌀 같은 걸 또 사야 되거든요. 곡물값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물값이 인도 이것 때문에 당분간 더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기 힘들 것 같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세계 곡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 이슈다라고 인도 얘기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